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덥죠. 밖에 엄청 덥고, 저도 집에서 에어컨을 거의 안 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여름에만 6번째 이제 경신됐다는 건데요.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전기에너지의 사용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도 전기에너지의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용량을 감당하기에 이제 조금 한계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에너지공학대학원에 있는 김은수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전력망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주제로 이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의 개념을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이름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제 작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작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드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리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리드라는 게 어떤 건지만 대략적으로 아셔도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가 어떤 것인지 찾아 이제 여정을 떠날 텐데, 그 여정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집에 다 있잖아요. 여기 콘센트죠? 모든 가정집에 있는 이제 그 콘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소드를 꽂아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혹시 이 뒤에, 이 콘센트 뒤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건 이제 어른들은 다 이제 아셨을 거고, 그죠?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선이 있어요. 혹시 뒤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어요? 봤어요? 그래요. 본 적도 있고요. 네,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먼저 뭐가 있는지 쭉 따라 나가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쭉 따라 나가 볼 겁니다. 그 뒤에를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렇게 우리 똑똑하고 적극적인 어린이가 말해주신 것처럼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보면은 3개가 있어요. 전선이 3개예요. 조금 이상하죠? 앞에 분명히 구멍은 2개고 한 구멍당 전선이 하나씩 꽂힐 것 같은데 전선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전선은 여기 보이세요? 이거? 여기 끝에 있는 단자? 세 번째 전선은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전선은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합니다. 접지선이 뭐냐면은 접해 있다는 건데, 어디 땅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선은 말 그대로 땅으로 묻힙니다. 이렇게. 왜 땅으로 묻히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배수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흘러넘쳐서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전기 회로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번개가 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가 이 회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전기를 빼내줘야 돼요. 그 전기를 빼내주는 역할을 이 접지선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조금 오래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번개가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제 방에 있는 콘센트 구멍에서
전기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칠 때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거기에 이제 그 집에 접지 공사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현상을 알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좀 무서워할 것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이제 접지선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본 그 코드 구멍 두 개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땅속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예정이 끝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로 가는지 따라 나가볼 거예요. 이제 밖으로 따라 나가면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 가다가 많이 보셨죠? 전주라고 하는 건데 아까 두 가닥이 있었잖아요. 두 가닥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가닥은 포인트가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 세 가닥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세 가닥 보이시죠? 그 중에 한 가닥은 이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때 우리 이 전기 회로는 세 개의 전선으로 우리한테 전기를 공급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삼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두 전선 중에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이 전선에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이 전선에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 선으로 가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있는 선, 여기 조금 더 얇은 선 하나 보이시죠? 이 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하는 건데 전압이 0V가 되는 중간 지점의 선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이제 두 개가 어디로 들어갈지 알겠죠? 이제 우리 지금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얘네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두 선은 여기 변압기라고 불리는데 이 전주 위에 달려있는 변압기라고 해서 주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얘네들. 이 변압기는 뭘 하냐면은 전압을 높여주거나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 변압기에 연결이 되면은 전압을 높이기 때문에 전압이 높이고 나서 다시 저 맨 위에 있는 선들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선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선 있잖아요. 이 중성선. 이 중성선은 그냥 여기서 이제 여행이 끝나는 거고 이 세 선은 변압기 하나 연결해서 전압을 올린 다음에 저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곳의 전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전기의 크기인데요. 제가 여기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기의 크기입니다. 전압이라는 건 전기의 크기인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선의 전압은 22,900V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전압은 가정집에서는 220V, 공장에서는 380V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맨 위에 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더 이제 가볼게요. 여기서 더 이어지면 어디로 가냐면은 변전소라는 곳으로 가요. 변전소는 더 큰 변압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22,900V로 전압이 올라갔는데 이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 들어가면은 전압이 더 높아져가지고 154,000V까지 전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변전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모든 곳에 지금 전기가 얼만큼 흐르고 있는지를 이 변전소에서 모두 감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차단도 하고 그런 이제 역할로 같이 합니다.
그럼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 변전소에서 이제 전압을 올렸으니까, 이제 15만 3,000V까지 올렸으니까, 그 선은 또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 송전탑에 올라갑니다. 이 송전탑은 여러분들 아마 뭐 큰 길가, 고속도로나 이런 큰 길가 가다 보면 아마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송전탑에 보시면은 선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 삼상 세계의 전선, 삼상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송전선은 지금 이 송전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선 다발이 6묶음이에요. 어떻게 6묶음인지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묶음씩 삼상이 2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더 많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은 이렇게 삼상을 2묶음 혹은 뭐 4묶음까지도 아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삼상을 2개씩 달아놨고요. 여기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하나 볼까요? 여기 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전선이 한 가닥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상에서 전기를 보낼 때 전기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전선을 이렇게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묶어서 연결을 해놓습니다. 이 묶은 가닥이 송전탑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2가닥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4가닥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6가닥으로 묶여 있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전선의 전압 레벨이 아까 제가 이제 15만 4천 볼트를 얘기했는데 34만 5천도 있고 76만 5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압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은 이 가닥의 이 전선 다발의 묶음이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은 저 송전탑이 전압이 얼마나 높은 거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부터 나온 전선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이걸 계속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발전소, 이 모든 전선들이 다 결국은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는 제가 이렇게 막 전선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을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이 발전소까지 가면은 여기에 다시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 변압기에서 이제 전압을 한번 좀 낮춰가지고 발전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이 안에 있는 그 자석 같은 것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자석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팔팔 끓여서 물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은 그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발전하면 이제 화력발전소고 만약에 원자력으로 이제 핵의 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면은 그게 원자력 발전소고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은 그게 풍력 발전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기를 돌리지만 이렇게 태양광처럼 어떤 태양광이 이 태양빛이 전지를 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 여정을 떠나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발전소까지 왔는데 이 모든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 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수용가라는 건 이제 그 집이나 뭐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주, 그리고 변전소, 그리고 송전탑, 그리고 발전소까지 온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이걸 전체를, 이 전체를 전력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건 전력망을 해석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망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이 전선, 이 집에 있는 전선은 실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부터 이 발전소까지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집, 지금 여기가 광주인데 여기 부산에 있는 집, 서울에 있는 집까지도 전선을 따라가고는 정말 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전력망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망이라는 것은 20세기에 어쩌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냈던 가장 큰 전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력망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그림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우리 연구실에 붙어있던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여기서 이제 송전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 있죠. 이 송전망만 표현한 그림이고, 배전망은 빠져 있습니다. 배전망은 저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송전망만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것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약간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격자무늬 같은 느낌도 조금 듭니다. 격자무늬를 영어로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력망을 파워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라는 거는 결국 전력망이고,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 전력망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리드라는 용어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해서 이거는 제가 그리드라는 것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가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그리드라는 것은 정말 큰 것인데, 이 그리드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능력으로, 지금 그리드의 능력으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세상을 이제 대처하는데 힘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점들이 힘든지 이렇게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이런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를 더 써야 되면은 송전탑이나 발전소 같은 것을 더 지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 우리 집 옆에 송전탑이 이렇게 막 거대한 게 올라간다. 이러면은 저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비슷한 생각이실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의 마찰을 빚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법도 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발전소들?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많이 있어요. 여기 동해안 쪽에도 있고 서해안 쪽에도 있고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많이 있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죠? 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그 도심,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죠.
서울형 경기 지역이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발전소들은 저기 해안가에 다 지어져 있는데 전기는 거의 대부분이 저기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발전소에서부터 수도권을 가로질러서 온 국토를 가로질러서 송전탑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충청도에 산다. 그러면은 나는 나한테 쓰이지도 않는 전기를 보내려고 우리 집 옆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게 지금 그리드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이제 더 문제는 우리가 그럼 이제 뭐 그만 짓지 이렇게 그만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만 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있는 송전탑 있잖아요. 지금 있는 송전탑들이 이제 수명이 다 해갑니다. 이거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참고로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 제가 미국 자료를 찾기가 쉬워가지고 미국 자료인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있는 송전탑들을 얼만큼 교체해야 되는지가 이게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이 교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교체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송전탑 그 자리에 그대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송전탑을 교체를 하려면은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송전선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막 써야 되는데 막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력망을 이제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은 그 위치 말고 가까운 데라든가 어디 다른 곳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가 되면은 송전탑을 완전히 새거를 짓지 않더라도 이 교체 때문에 결국 또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연료들이 있거든요. 그 연료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석탄, 가스입니다. 그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석유도 조금 쓰긴 하는데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석유는 거의 다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 난방열 만들 때 그때 많이 쓰고 그 원자력, 석탄, 가스를 많이 쓰는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은 뭐 거의 안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라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원자력은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석탄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것은 석탄이에요. 그래서 석탄은 거의 무조건 줄여야 되는 이제 연료이고, 그 다음 가스는 탄소를 배출하는 정도가 이제 석탄의 절반인데, 그래도 여전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료를 쓸지 전망을 한번 봐보면요. 뭐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는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늘색으로 표현된 석탄은 한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거의 줄여나가는 방향이라 가지고 석탄은 거의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미 발전을 다 해놓은 국가들에서의 관점이고,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이제 개발도상국들, 석탄이 연료는 싸거든요. 연료는 싸요.
근데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석탄 실컷 써서 발전을 해놓고 왜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하냐 라는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로 줄어들지 이거는 사실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뭐 수력 조금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스는 지금 정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전체 발전량은 늘어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게 뭐죠? 이제 크게 증가하는 거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태양광이랑 풍력이 저렇게 많으면은 우리가 이 전력망, 그리드라는 것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기 공급 잘 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이랑 풍력은 이 변동성이랑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이것으로 전기를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전기를 100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0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크게 바뀐다는 거고, 불확실성은 내가 지금 100을 내고 있는데 다음 시간대에 50을 낼지 0을 낼지 아니면 100을 그대로 유지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연료마다 다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해결책을 구해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력거래소라는 곳이에요. 이 사진은 전력거래소의 관제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모니터 보이세요? 이 모니터? 이 모니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리 연구실에 붙어있던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거 전국의 송전망에 대한 정보가 2초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왜냐면 신재생에너지가 아까 제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 전국망이랑 같은 정도의 크기의 모니터를 하나 만들어놔서 이것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학생 때 저희 이 관련 수업 해주셨던 교수님이 거래소에 이제 견학 가가지고 구경도 시켜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 견학을 시켜주고는 하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학생 때 갔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학생 때 갔을 때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가면은 거의 그 하루하루가 되게 살얼음판이에요. 이거 조금만 예측이 너무 크게 빗나가거나 그러면은 정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광역정전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산업부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다 모든 문제를 다 봐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막 보신 것처럼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변동성 큰 것들, 거기다 전기차까지 뭐 화재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면은 전기차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 부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사실 이런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한계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한 초쯤에 2000년대 초에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마이크로그리드,
그러니까 작은 전력망. 이런 작은 전력망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개발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지어보는 것, 그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옛날에는 안 됐지? 왜 옛날에 안 됐고 왜 지금 하지? 를 생각해 보려면은 먼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은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지금은 좀 다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다 알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고, 혹시 왼쪽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아시네. 맞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그러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교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시스템으로 공급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직류,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이제 개발한 사람입니다. 직류를 써야 되는지 교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싸움이 많았어요. 싸움이 좀 크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것을 이제 전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직류랑 교류가 뭔데 그렇게 싸운 거지? 여기 보시면은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직류는 말 그대로 전기가 우리 직진한다고 하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력망 있잖아요. 우리 그리드는 전부 다 교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 콘센트 그림 있죠? 이 콘센트에서도 교류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류 전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실제로 쓰는 이 가전제품들, 특히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충전할 때는 직류로 충전을 합니다. 직류가 이렇게 작은 전압에서도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직류로 하는데 왜 이렇게 쓸까요? 뒤에 설명을 줄 텐데, 어쨌든 교류로 들어오는데 이 핸드폰, 노트북, TV 얘네들 직류 전기를 줘야 되니까 한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혹시 어디서 바꿔주는지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바꿔주는지? 핸드폰 충전기 보면 충전기가 이렇게 코드 넣는데 약간 조금 두툼하게 생겼잖아요. 노트북도 조금 두툼하게 생겼고, 노트북 충전기도 두툼하게 생겼고, 우리 그걸 어댑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류해서 직류를 바꿔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직류 어차피 다 우리 직류로 쓸 거면 처음부터 직류로 만들지 왜 테슬라가 이겨서 우리가 교류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교류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기가 쉬웠어요. 옛날에는 아까 우리 변압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해서 배전선에서 송전선으로 가고 발전소로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교류는 이 변압기, 이거는 지금 변압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변압기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압을 이제 높이고 낮출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전선이 감겨져 있잖아요. 이제 왼쪽에 전선은 조금 감겨 있고 오른쪽은 전선이 더 많이 감겨 있죠. 전선을 많이 감아놓으면은 많이 감아놓은 쪽에서는 전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교류 시스템을 만들기를 주장을 한 거고,
이걸로 교류는 전압을 높이고 낮추기가 훨씬 쉬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게 상관이 있는지는 이것을 보면 압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식은 안 쓰긴 하는데 이건 수식이 있어야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쉬워요. 여러분 곱하기는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곱하기라는 거고 제곱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제곱은 두 번 곱했다는 거예요. 제곱은 두 번 곱했다는 건데 이걸 보면은 왜 전압을 높이는 게 저렇게 중요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 P라고 하는 건데 이 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력을 10을 쓰고 싶다. 전력을 10을 쓰고 싶으면 그때 내가 전압을 10을 만들었다. 그럼 전류는 1만 만들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전압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전압을 1로 맞췄다. 그러면은 전류를 10을 만들어야지 전력이 이제 1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전압이 10이면 전류가 1이고 전압이 1이면 전류가 10이잖아요. 전력은 똑같은데, 그죠? 전력은 똑같은데. 근데 보세요. 이 손실, 우리가 전력을 전달할 때 이 전선에서는 손실이 막 발생해요. 그럼 그 손실은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그 손실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손실을 최대한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손실이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얼마만큼 발생하냐면은 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류가 1이었으면은 손실도 1만큼만 발생하는 건데 전류가 10이면 10의 제곱 얼마인지 아세요? 네, 똑똑하시네. 10의 제곱. 만약에 전류가 10이면은 손실은 100이 되는 거예요. 1에서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실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송전할 때 해안가 따라서 저기 서울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 손실을 다 이렇게 100만큼 날려버리고 싶지 않으면은 전압을 아주 높였어야 되고 전압을 높이는 거는 그때는 직류가 안 됐어요. 그때는 직류가 안 됐기 때문에 교류를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직류를 쓰려고 하는지 제가 이 말씀은 안 되는데 직류를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력 변환기라는 게 나왔어요. 이 전력 변환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직류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이제 교류 전압을 더 높은 교류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전력 변환기라는 것은 이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낮은 직류 전압을 높은 직류 전압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장치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반도체가 뭐죠? 반도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만 도체라는 거예요. 도체는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전기가 통하니까 어쩔 땐 전기가 통하고 어쩔 때는 안 통하고 그러니까 스위치랑 똑같은 겁니다.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직류를 이제 껐다 켰다 하면은 그 비율을 조절해서 직류 전압을 높일 수가 있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집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옛날에 에디슨이 직류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이 아주 불리한 것을 우리는 그 수학 공식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에디슨이 주장했던 거는 집집마다 다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발전기가 우리 디젤 발전기 여러분들 가까이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집에 두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이렇게 매연도 생기고 사실 지금 상상으로 집에 못 두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약간 에디슨이 말하는 것처럼 좀 되고 있어요. 집에 지붕 위에 태양광 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에서 우리는 보통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매출이 급등한 품목이 이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이게 매출이 급등해가지고 테슬라 주가 그때 급등했었거든요. 그런 건데 집에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들어요. 이 배터리가 좀 똑똑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여기 오토비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하자면은 자동으로 입찰하는, 자동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기요금이 쌀 때는 이 ESS가 에너지 저장장치가 막 전기를 쌓아서 저장했다가 전기가 비쌀 때 막 파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집에서도 웬만하면은 에너지를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아까 집에서부터 원래 우리 그리드가 배전선, 송전선, 뭐 따라서 발전소까지 갔잖아요. 이거를 아주 큰 그리드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매크로 그리드라고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이 거대한 덩어리들을 어느 정도 줄이거나 아주 먼 미래에는 어쩌면은 거의 없앨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전기를 이제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추세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전기를 얼마큼 쓰는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쓰고 TV 틀고 에어컨 틀고 마음대로 쓰면은 발전소에서 그거 보고 이렇게 알아서 조절해 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발전기들 자체가 그렇게 막 조절을 많이 할 수 있는 발전기들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발전기들은 지금 탄소 배출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발전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발전을 하고 있고 대신 전기를 쓰는 쪽이 조금 더 똑똑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금 넘어갈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직접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요금 좀 어떻게 좀 아껴보겠다고 그걸 직접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자동으로 또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우리 학생들 가르쳐주려고 하는 얘기지만 수학을 조금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 안에 그 기간에 집어넣으려고는 프로그래밍, 요즘 보니까 코딩 수업 되게 많던데 코딩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제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저는 이 사진 속에서 어쩌면 승전탑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전탑 그리고 대형 발전소들, 우리가 조금 꺼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들, 이거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이제 시기가 그게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에너지 안보라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좀 안전하고 확실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가 되게 낮은 편인데 왜냐하면은 연료를 거의 다 수입을 해옵니다. 연료를 95% 수입을 해오고 이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뭐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거의 3분의 1 되는 수치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금액 자체도 크지만 불안한 면이 있는 게 이 에너지 가격이 아주 그냥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거의 막 $2 정도 했다가 어떨 때는 뭐 $25 근처까지도 가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는 세계가 돌아가는 밥이거든요. 똑같은 거. 사람은 밥을 먹어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김밥천국에서 한 3,000원 주고 김밥을 사 먹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3만 원이래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뭐 15,000원이라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불안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사와서 써야 되는데 이 가격이 자꾸 널뛰기로 변동을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나라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큰 꿈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 못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지도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쓰는가에 대한 지도예요. 뭐 우리나라 여기 보이죠? 남한은 당연히 다 쓰는데 북한은 좀 많이 못 쓰고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못 쓰는 나라들이 아직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인구 전체적으로 봐도 못 쓰는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전기를 지금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기 지금 못 쓰고 있는 지역에 지금 그리드처럼 송전탑, 변전소, 배전선 다 설치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그 지역에만 딱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마이크로 그리드 수요가 되게 높은 곳 중에 한 군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이제 전쟁 나가면은 전기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동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용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것도 개발이 많이 되고 수요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조금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아가들한테 계속 이어서 그대로 이제 물려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 그리고 더 이제 깨끗한 환경. 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작년에 하와이로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그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건지 그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 작년에 하늘이 항상 맑고 그 온도가 항상 좋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날씨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쩌면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어느 정도의 볼트가 몸에 노출되어야 죽나요? 사람은요. 사람도 제가 아까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람에는 여기에는 공식이 없네. 이 전압은 이 전압은 다시 V는 I랑 전류랑 저항이랑 곱한 게 V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저항 측정하는 거 있거든요. 제 친구가 옆에서 나는 저항이 얼마나 꽂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항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사람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친구가 장난치고 있을 때 정확히 봤으면 저항이 얼마인지 봤을 텐데 그거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전류 기준으로는 몇 미리암페어, 그러니까 1mm가 0.001암페어거든요. 그러니까 0.00 몇 암페어 정도만 흘러도 사람한테는 꽤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 전류가 사실 어디를 따라 흐르는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심장에 관통했다. 그럼 좀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운 좋게 다른 쪽이 내 몸의 다른 쪽이 보통 저항이 낮은 곳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내 몸에 좀 낮은 곳을 따라서 흘렀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심장이 없었다. 그러면 좀 운이 좋은 거죠. 그거는. 네. 네. 전기 콘서트에서 네. 치즈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전기라는 게 아까 제가 이 교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류가 사실 사용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 깔끔하지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깔끔한데 사실은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이 다 그 전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꼭 전선을 따라 흐르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전선이 조금 잘 안 감싸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 전기 회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전 제품들이 어떤 고장이 조금 생겼다거나 그러면은 이 전기가 아까 그렇게 깨끗한 파형을 들지 않고 약간 지글지글거리는 파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파형이 조금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뒤에 마스크 있으시죠? 저는 번개 많이 치는데 번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어요? 번개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냐고요? 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쓸 수 있나요? 번개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맞나요? 번개를 어떻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제 옛날에 꿈 중에 하나는 좀 번개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저장시켜보는 연구를 좀 해보자가 꿈이었는데 그거는 아직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번개 한번 치는 것을 잡을 수 있으면은 서울시에서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크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연동성과 불확실성이 있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집에서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때는 강릉에서 나온 조건들하고 여러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건들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집에서 잘 쓰기 위한 조건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태양광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렇게 변동되는 거를 누군가가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해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쓰는 만큼은 그대로 전달하고 막 튀는 것들, 이거는 배터리에서 다 흡수해 가거나 다시 방출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책에서 헬륨3를 봤는데 네. 헬륨3가 석탄의 40배로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헬륨3를 언제쯤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전기공학자라서 헬륨은 잘 모릅니다. 제 대답은 그거고요. 근데 저는 질문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내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꼭 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를 데리고 아빠한테 몇십 년 동안 처음으로 그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도 어른으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기술들은 30년이나 50년 만에 엄청 많이 발전을 하는데 송배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정말 전기하면 교수님께서 상당한 선도적인 위치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네. 아니면 소금 배전에 그 기술 개발에서 그 시스템을 더 개발하려고 하는 네. 건지 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네. 정말 그 사회적 아, 정의 정책이 나오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항상 그 부분에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분야는 사실 제도랑 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할 때 과학기술부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은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세상에 어떤 게 나오고 그거에 맞는 제도랑 규칙들이 막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만들어졌다. 그럼 드론과 관련된 법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전기는 이미 법들이 막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들은 이론적으로 논문상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제도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은 그 기술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제도를 먼저 바꿔나가야지 이게 기술이 적용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적용이 더 느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해주고 그 여론이 좀 형성돼야지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좀 민감한 거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기술 개발자가 얻거나 그것을 사용했을 때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것은 어떤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요금이 꼭 무조건 비싸진다기보다 그냥 적어도 연료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전망이긴 하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예.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말고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나요? 아, 많이 있죠. 일단 태양빛도 우주에서 오는 거고요. 사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람도 사실 열의 차이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모든 어떤 광석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연료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마 많을 것으로 상상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우주에서 만약에 연료를 얻어온다면 그 연료가 엄청나게 비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갖고 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네.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던데 스마트 그리드는 뭐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요, 지금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공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도, 태양광도 자꾸 변하고, 전기차의 어떤 충전도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과감해서 항상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조금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이제 알아서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다 합친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충전을 이용해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떤 걸 이용해서요? 충전. 충전? 충전. 아, 충격. 아, 네, 죄송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충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뭐 진동, 그리고 소리도 사실 진동이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사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충격이라는 것도 사실 뭔가 움직여서 뭘 때려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그 때렸을 때 소리가 발생하는 거는 또 공기가 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전기는 다른 색도 있어요? 아. 노란색 말고? 전기요. 전기의 색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제 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 빛도 전자기 장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전기 자기 장인 거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 여러분들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자기 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큼 빨리 떨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로 떨리고 있는 거고 그게 더 빨리 떨리거나 더 천천히 떨리거나 하면은 밖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엑스레이,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전자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표현한 전기 이런 거는 제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 우리 집 콘센트 밖으로 튀어나왔던 그 전기는 저는 약간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있나요? 네, 없으면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